예,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자, 오늘은 통상임금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나왔죠. 2024년도 12월 19일자로 선고됐는데요. 전화배치 판결로 선고됐습니다. 2013년도에 판결이 전화배치로 나온 이후에 이제 1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새로운 판례 법리가 만들어진 그런 중요한 판결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사건과 하나생명 사건이 있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상여금을 750%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현대차는 어떻게 두고 있었는가 하면 근무일수 조건부에 상여금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일 이상 근무해야지만 지급하고 되고, 이 상여금을 15일 미만 근로하게 되면은 지급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두고 있었고, 단체백이나 체육규칙으로.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850%를 지급하는데 요거는 재직 조건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을 두고 있는 상여금이었습니다. 성과급도 있었는데요. 성과급은 역시 재직 조건을 두고 있었고, 아무래도 생명 쪽이다 보니까 월 지급해요. 근데 월 성과급이 왔다 갔다 하겠죠. 하지만 최소한 20만 원을 지급하는 이런 성과급을 두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지급한 상여금과 성과급 혹은 이런 상여금이 통상임에 해당하는 건지 이게 다퉈진 그런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뭐가 중요했냐면 고정성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고정성을 통상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징표로 두고 재직 조건부라든지 근무일수 조건부는 고정성이 없다라고 해서 통상임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을 보시게 되면 사실은 고정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고정성이 통상임금 판단할 때 맞는 징표인지 여기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 이 판례를 기점으로 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성을 판단할 때 징표로 안 보겠다라고 하는 법리를 이제 만들어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들이 달라지게 된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통상임금 개념을 좀 다시 법원이 재정립을 하게 됩니다. 과연 통상임금 할 때 고정성이 중요한 거냐, 이걸 판단해 봤더니 고정성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은 법령에 부합을 해야 되고요. 통상임금은 강행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실근로의 가치가 아니고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에 대한 그런 기준임금이기 때문에 사전에 산정 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추가적인 조건을 붙이게 되면은 사전에 산정 가능하다, 이런 어떤 방향들이 좀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억제라고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통상임금이 정책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통상임금 개념을 정립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걸 가지고 통상임금을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정성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고정성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정성이라는 개념이 법의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시행령 6조에 소정근로로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지만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법령에 없는 개념을 지금 도출한 겁니다.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나와 있다 보니까 강행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해온 통상임금은 뭐 재직자 조건을 붙인다든지 근무일수 조건을 붙이게 되면은 통상임이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 강행성을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왜곡이 되었던 거죠. 이런 점.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 조건을 붙이다 보니까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가 아니라 마치 실근로의 가치를 평가하는 듯한 이런 내용으로 지금 통상임금이 이해가 되어 온 겁니다. 그리고 사전에 산정이 좀 가능하지 않죠. 추가적인 조건을 붙이게 되면은 사전에게 산정이 가능해야 되는데 사전에 산정 가능성이 약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연장근로 억제라고 하는 그런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합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연장근로 수당을 낮출 수도 있는 이런 구조를 띄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법원이 굉장히 중요한 선을 하게 되죠. 이제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의 징표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이런 판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사례를 내게 되고, 이제 개념을 다시 정리해야겠죠. 고정성이라는 개념을 이제 삭제해야 됩니다. 삭제하고, 통상임금은 그냥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이게 소정근로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 소정근로를 전제로 깔고요, 요런 소정근로 했으면 지급하기로 돼 있는 거,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근로를 얼마나 했냐, 이런 건 안 보겠다는 거예요. 소정근로를 전제로 깔고서 요 근로를 했으면 얼마 나오는 것으로 정해놓은 건, 요게 이제 통상임금이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실제로 통상임금은 옛날에 고정세라는 말을 붙여놔가지고 헷갈렸던 거지, 사실은 단순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소정근로의 대가가 중요한 것이고,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아닌지는 판단한 징표가 고정성이 아니고 정기성과 일률성으로 판단하겠다 정리를 한 겁니다. 자, 통상임금은 본질이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거다. 그리고 이걸 평가하는 그런 기준임금인데, 요걸 판단하기 위한 징표가 정기성과 일률성이다. 고정성은 아닌 거다.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재직 조건부의 임금의 통상임금성 이제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직을 하면은 요때 재직을 하게 되면 다 지급한다. 사실은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 두 달 동안, 두 달에 한 번 나오는 상여금이 있다 가정해 보게 되면 두 달 동안 소정근로를 했으면 나오는 걸로 정해 놓은 거죠, 이게. 요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은 안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뭐가 될까요? 이건 실근로의 가치를 평가하는 개념으로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은 실근로가 아니고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소정근로를 두 달 동안 계속 했으면은 당연히 주는 것, 그런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는 겁니다. 재직이라는 것은 당연한 전제인 거죠, 이게. 자, 퇴직이라는 것은 소정근로하고 무관하게 실근로의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사유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소정근로를 했으면은 이 돈을 지급하기로 정해놓은 거니까, 요 퇴직이라는 것은 그런 소정근로의 문제가 아니고 실근로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일하시면 돼요. 따라서 퇴직하게 되면 안 준다, 재직을 해야지만 전액을 지급한다, 이런 조건이 부과됐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성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판례가 정리하게 됩니다. 재직 조건과는 무관하게 이게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라고 입장을 정리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 심플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 이제 취업규칙이나 단체배약에 두 달 근무했을 경우에 상여금을 100% 지급한다. 두 달 근무를 하게 되면, 두 달 근무를 소정근로를 하게 되면 당연히 100% 지급하는 겁니다. 이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거예요. 아니, 중간에 그만두면 안 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실근로의 문제인 거죠. 퇴직이라는 것이 실근로를 방해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보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근무일수 근무도 똑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이제 근무 일수를 정해놓고,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뭔가 하면은 이게 소정근로일수예요. 소정근로일수. 자, 소정근로일수라는 것은 법정 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달력을 보시게 되면 이제 달력상 일수가 있겠죠, 그죠? 달력상의 그 일수 중에서 우리끼리 근로하기로 합의한 날짜, 이게 소정근로일수입니다. 자, 보통은 이제 소정근로일수가 뭐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러면 한 20일 나올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뭐 20일 내외로 이게 소정근로일수가 나올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소정근로일수입니다, 이게. 자, 이 이내의 조건을 붙였어요. 예를 들면 뭐 한 20일, 한 15일 이렇게 정해놓고 요렇게 근로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얼마를 주고, 이 근로를 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돈을. 이렇게 만들어 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소정근로를 했으면 지급하기로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 판례 입장에 통상임금성이 부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근로를 못한 거예요, 요 근로를요. 자, 이건 실근로의 문제입니다. 이게 소정근로의 문제가 아닌 거죠. 따라서 요 일수 이내의 조건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이걸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실제 근로에 따른 문제인 것이지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부정하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근로자가 어떤 소정근로 안에서 이제 어떤 근무일수 조건을 정해놓고 이걸 지급하고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지 않겠다. 이거 근무일수를 안 채웠으니까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실근로의 문제인 것이지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이럴 수는 있겠죠. 만약에 우리 회사가 소정근로일수를 한 20일을 정해놓고요. 이게 소정근로일수다 정해둔 거죠. 이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해야지만 지급합니다, 이렇게 정해둔 거예요. 소정근로 시간, 소정근로일수 안에의
그 이내의 조건이 아니고 이걸 초과하는 어떤 일수를 정해놓고 초과하는 일수를 충족을 해야지만 지급한다. 요거는 이제 소정근로 일수를 초과하는 내용이니까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거죠. 이런 경우는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판례 입장으로 정립이 된 겁니다. 이런 케이스는 많지는 않겠죠, 그죠? 소정근로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은.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소정근로 일수를 정해놓고 소정근로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만 지급합니다. 이것들은 통상임금이 아닌 것으로 소정근로수 이내의 어떤 근로 일수를 정해놓고 요 경우를 충족해야지만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소정근로일수를 정해놓고요. 예를 들면 20일을 정해놨어요. 자, 20일을 소정근로일수 정해놓고 요 안에서의 조건을 정해놨으면 이거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소정근로일수에 실근로일수를 포함을 시킨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로 근로를 20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게 소정근로일수가 아니고 실제 20일을 해야지만 이 돈을 지급합니다. 라고 하는 조건을 붙인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 판례 입장은 이걸 안 보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20일이라고 하는 소정근로일수를 정해놓고 이 이내의 내용이면은 통상임금을 인정을 하고 요걸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우를 한다면 이제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겠다. 이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근로일수를 가지고 이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게 되면은 사전적인 산정 가능성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는 요 안에 뭐 실근로일수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냐 이런 건 이제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소정근로일수를 봐가지고 소정근로일수 안에 있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건 통상임금, 이걸 초과하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통상임금이 아닌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이제 법원이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왜곡될 수 있을까요? 소정근로일수를 좀 짧게 정해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일, 우리 회사는 한 10일 정도가 소정근로일수다. 그러면 이제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정해놓게 되면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조건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통상임금이 아니지 않냐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소정근로일수는 자유롭게 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율의 영역이죠. 하지만 이게 통상임금을 회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소정근로일수를 이제 정한 거예요. 이건 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상임금에서 이걸 제외하려 들어가지고서 근무 실태와 동떨어진 소정근로일수를 정하는 경우, 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것들은 아무리 소정근로일수를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 효력을 부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아시겠죠, 그죠? 자 현재 이제 판례 입장은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 조건을 정해둔 그런 임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인정하지만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조건을 정해둔 경우에는 통상임금성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정근로일수를 좀 함부로 정해가지고 통상임금성을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근무 실태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런 정함이 그런 합의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판례 입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케이스는 하나생명 케이스죠. 일정한 주기로 분할 지급하기 때문에 재직자 조건 혹은 이제 이거는 근무일수 조건이죠. 현대 근무일수 조건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하나생명에서는 근무실적 관련된 성과급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옛날 판례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차이점은 과거의 판례는 이런 성과급을 고정성을 가지고 판단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충분히 소정근로의 대가성만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무실적으로 성과급이 달라집니다. 이건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이건 실적에 따른 대가인 거죠. 업무 성과에 따른 어떤 대가, 평가 결과에 따른 대가가 되기 때문에 이건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실적이 안 좋았더라도 최소 한도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성과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금액은 지급하는 거다. 그러면 그 최소한도의 금액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합니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과거 판례랑 똑같아요. 하지만 과거 판례는 고정성으로 판단했지만 이제는 소정근로의 대가성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지만 월 20만 원은 재직자 조건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죠. 이제 그리고 최소한도의 금액 2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 20만 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통상임금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 상여금은 웬만한 정기 상여금은요 다 통상임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재직자 조건 이제 뭐 특별하게 안 보겠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근무일수 조건 이것도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통상임에 포함되는 구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연장근로수당이 확 뛰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럼 이렇게 판례가 나오게 되면은 소급해서 3년치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다든지 3년치의 퇴직금을 다시 청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론적으로는 깔끔하고 단순해졌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가 있어요. 자, 그것 때문에 법원 입장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판례의 법리를 알고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판례를 변경을 해가지고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면은 법적인 그런 신뢰가 떨어지게 됩니다. 안정성을 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 판결 선고일 이후에 통상임금부터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2014년도 12월 19일 이후에 연장근로를 산정하는 그때부터 이 상여금을 포함시켜가지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세요. 이렇게 판례가 정리를 했습니다. 약간 이제 법원이 입법까지 한 거 아니냐 비판도 있습니다. 뭐 이런데 이런 뭐 판례 법리가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가능한 판례 법리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단지 이제 이 판례가 나올 때 이미 소송을 제기했던 그런 그 회사는 여전히 이 판례를 적용을 받아서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장근로에 대한 특히 연장근로를 수당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 법리가 바뀌었다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니까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판례가 있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